이십파라 줄거리. 초평왕은 세왕을 죽인 후 왕위에 오르고 민심을 평정하지만 그 후 음악과 여색에 빠지고 진나라는 사기궁을 지은 후 신뢰를 잃고 제후들은 각기 딴 뜻을 품게 됨으로써 진나라는 맹주로서의 힘을 잃게 된다. 제나라는 안영의 힘으로 나날이 강성해지고 진나라와 함께 천하의 패권을 잡는다. 진나라에 초청받은 재경공은 진소공과 은근히 천하 패권을 두고 심리전을 펼치고 진소공은 제나라와 노나라를 겁박하여 동맹을 맺는다. 안영은 두 개의 금복숭아로 방자한 제나라 삼걸 정계강 고야자 공선첩을 죽이고 안영의 추천으로 전향자가 군을 통수하여 진나라와 연나라를 막아내니 제나라는 안팎으로 강성해져 간다. 초평왕은 며느리를 취하여 세자를 내쫓고 오상과 오자서를 그 부친 오사와 함께 죽일 의도로 불러들이지만 오자서는 이를 간파하고 가지 않는다. 오자서는 갖은 고생을 다한 끝에 진나라에 이르렀다. 그러나 진나라는 그들이 머무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다시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한 오자서는 며칠 후 소간 근처에 도착했다. 소간은 소연산 서쪽에 있는 관문으로 양쪽에 높은 산이 있어 여와 호 땅을 지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다. 소간을 통과하면 곧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바로 오나라로 통하는 수로였다. 소간은 지세가 험하고 통로가 몹시 좁았다. 초평왕은 오자서를 잡기 위해 사마 원월에게 대군을 주어 소간을 지키게 하고 있었다. 원월은 그곳에서 엄중하게 행인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오자서는 소간에서 60리가량 떨어진 역양산에 도착했다. 그는 산속에 숨어 무사히 소간을 통과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숲속으로 들어왔다. 노인은 오자서를 한참 바라보더니 가까이 와서 읍했다. 엉겹결에 오자서도 정중히 답례했다. 노인이 오자서에게 묻는다. 그대는 오시의 자손이 아니오. 크게 놀란 오자서가 되묻는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나는 편작 선생의 제자로 동고공이라 하오. 의술을 알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늙어 이곳에서 은거하고 있소. 얼마 전에 초나라 원장군이 몸이 편치 않다고 나를 청하기에 갔다가 소강 관문 위에 걸린 오자서의 화상을 보았소. 그대는 굳이 숨기지 마오. 내 집이 이 뒤에 있으니 나와 함께 가서 앞일을 의논하면 어떻겠소. 동고공은 오자서를 대바소 초가집으로 안내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동고공은 오자서에게 앉기를 권했다. 동고공이 공자승을 가리키며 묻는다. 이 어린 분은 누구시오? 초나라 태자건의 아들로 이름은 승이라 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오자서입니다. 부친과 형님의 원수를 갚기로 맹세한 사람이니 노인장께서는 이 일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동고공은 승을 상석에 앉히고 오자서와 동서로 마주보고 앉아 말한다. 내 이곳에 산 지 1년 반이 되었으나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르오. 그런데 소간은 검색이 몹시 엄격하니 군자께서는 장차 어떻게 통과하시려? 노인장,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는 다음날 반드시 갚겠습니다. 내 소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계책을 연구해 볼 테니 군자께서는 안심하고 편히 쉬도록 하시오. 그날로부터 동고공은 술과 음식으로 오자서와 공자승을 대접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도록 동고공은 소간을 통과하는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자서가 동고공에게 애원한다. 저는 하루빨리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 할 몸입니다. 그런데 이 산속에만 숨어 있어야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내게 한 계책이 있으나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는구려. 이 말에 오자서는 부쩍 의심이 났다. 오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 보니 그만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다. 이튿날 동고공이 오자서를 보고 놀라 묻는다. 하룻밤 사이에 군자의 머리털과 수염빛이 변했으니 웬일이오? 아마도 지나치게 근심하여 이렇게 된 것 같소이다. 오자서는 믿지 못하고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머리와 수염이 반백이 되어 있었다. 오자서는 거울을 던지고 통곡했다.
아무 일도 이루어 놓지 못하고 머리만 휘어졌구나. 이에 동고공이 위로한다. 슬퍼하지 마오. 머리가 휘어진 것은 좋은 징조요. 군자의 얼굴은 비범하고 웅장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머리가 휘어졌으니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다가 이제 기다리는 친구가 왔으니 계책을 의논해 봅시다. 노인장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내 늙은 친구는 황보누리라는 사람으로 용동산에서 살고 있어. 그는 구척장신에 미간이 8촌이나 되어 군자의 용모와 흡사할 것이요. 그러니 그 친구는 군자로 가장하고 군자는 그의 종으로 변장하고 떠나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 친구가 소강 관문에서 군사들에게 붙잡힐 테니 군자께서는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십시오. 계책은 좋으나 저 때문에 친구 되시는 분이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염려 마시오. 그 친구는 정의롭고 의기 있는 사람인지라 이번 일을 흔쾌히 승낙했소. 이윽고 황보누를 대면한 오자선은 그의 용모가 자기와 비슷함을 보고 내심 기뻐했다. 동고공은 탕약을 끓여다가 오자서의 얼굴을 씻어주었다. 그러자 깨끗한 얼굴이 곧 검게 변했다. 날이 저물자 오자선은 소복을 벗어 황보누에게 주고 자기는 짧은 배잠방이를 입었다. 그리고 공자승은 초나의 차림으로 가장시켰다. 떠나기에 앞서 오자선은 공자승과 함께 동고공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 이 몸이 죽지 않고 성공하는 날에는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에 동고공이 대답한다. 나는 군자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알기에 도울 뿐이요. 그러니 어찌 보답을 바라리요. 오자서와 공자승은 황보누를 따라 소관으로 향했다. 소관에 당도하니 이미 날이 밝았다. 관문 근처에는 행인들이 관문 열기를 기다리며 모여 서 있었다. 관문을 지키는 장수 원월은 군사들에게 특히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엄중히 검문하라고 명해놓았다. 군사들은 문 위에 걸려있는 오자서의 화상과 행인을 일일이 비교해본 후에야 통과시켰다. 황보누리 관문 앞으로 나아가자 군사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그를 틀림없는 오자서로 생각하고 다짜고짜 결박했다. 이를 보고받은 원월은 급히 달려오다가 먼 발치에서 황보누를 보고 소리친다. 바로 그놈이 오자서다. 어서 그놈을 관소로 끌고 오너라. 이에 군사들은 황보누를 끌고 관소로 갔다. 황보누는 끌려가면서 일부러 군사들에게 사정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관문 근처에 사는 백성들은 오자서가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몰려나왔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오자서는 공자승과 함께 구경꾼들 틈에 끼어 무사히 소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초나라 장수 원월이 황보누를 보고 호령한다. 네 이놈, 어서 사실대로 아뢰지 못할까? 황보누리 고개를 들고 대답한다. 나는 용두산에 사는 황보누리라는 사람이요. 친구 동고공과 함께 동쪽 지방으로 놀러 가려고 나왔을 뿐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이리 붙잡는지 모르겠소. 그 목소리를 들은 원월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얼굴은 오자서와 비슷한데 목소리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때 수하관리가 와서 아랜다. 장군님, 동고공 어른께서 오셨습니다. 원월은 우선 황보누를 옥에 가두어 두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동고공을 맞았다. 동고공이 원월에게 말한다. 내 관문을 나가 동쪽에서 놀려는데 오자서를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원월이 대답한다. 그자가 얼굴은 오자서와 비슷한데 도무지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군께서는 오자서 부자를 잘 아실 터인데 어찌 분별을 못하신단 말이오. 오자서는 눈이 번개 같고 목소리가 큰데 이번에 잡은 자는 눈이 작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오자서가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변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동고공이 청한다. 나도 예전에 오자서를 만난 적이 있으니 어디 좀 봅시다. 원월이 제인을 끌고 오라 분부하자 군사들이 황보누를 데려왔다. 황보누리 동고공을 보고 말한다. 공은 나와 관문 밖에 동쪽으로 놀러 가기로 해놓고 왜 약속을 어겨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소. 동고공이 크게 웃으며 대답한다. 장군, 저 사람은 나의 친구 황보누리요. 나와 놀러 가기로 하였는데 내가 좀 늦어 이런 일이 생겼나 보.
정 못 믿으시겠다면 여기에 통관 문첩이 있으니 보시오. 동고공은 원월에게 자기와 황보늘의 통관증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원월은 미안해하며 친히 황보늘의 결박을 풀어주고 술을 대접하며 사과했다. 한편 공자승을 등에 업은 오자선은 소관을 벗어나 얼마쯤 걷다가 낯익은 사람을 만났다. 자세히 보니 그는 좌성이었다. 좌성은 전에 성부 땅에서 오자서 부자가 사냥을 갈 때마다 따라다녔던 수하 사람으로 지금은 소관에서 관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좌성이 걸음을 멈추고 놀라서 묻는다. 공자를 잡으려고 초나라가 온통 야단인데 어떻게 소관을 통과하셨습니까? 오자서가 대답한다. 왕께서는 내게 야강주 한 개가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바치라더군. 그런데 내 이미 그 구슬을 다른 이에게 주었으므로 그걸 받으러 가는 길일세. 그래서 원장군이 나를 보내주었지. 그러나 좌성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왕께서는 공자를 놓아주는 자는 그 일족을 모조리 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는 셈치고 소관까지 같이 갑시다. 나는 원장군을 만나면 그 구슬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겠다. 어찌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어서 나를 보내다오. 좌성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라 오자서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소관에 돌아가서도 그러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자서는 계속 걸어 악저 땅에 도착했으나 망망한 큰 강에 파도만 일 뿐 배가 없었다. 원월이 뒤에서 쫓아올 것만 같아 오자서는 몹시 불안했다. 그때 하류에서 고기 잡는 노인 하나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자서는 기뻐서 큰 소리로 고기잡이 노인을 불렀다. 여보시오, 나를 좀 건네주오. 고기잡이 노인은 배를 돌리려다가 언덕에서 웬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른다. 밝은 해와 달이 물에 잠겨 달리누나. 나는 그대와 갈대밭 언덕에서 만나리라. 오자서는 그 노래의 뜻을 알고 곧 하류로 내려갔다. 과연 거기에는 우거진 갈대밭이 있었다. 갈대밭 속에 몸을 숨기고 있으려니까 이윽고 고기잡이 노인이 언덕에 와서 다시 노래한다. 해는 지고 저녁이 되어 그대는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도다. 동쪽에 달이 솟았는데 어찌하여 건너려 하지 않는가. 그제야 오자서는 공자승과 함께 갈대밭에서 나와 고기잡이 노인의 배에 올랐다. 이윽고 배가 건너편 언덕에 닿자 고기잡이 노인이 묻는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큰 별 하나가 내 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강을 건네달라고 할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그대와 만났구려. 그대는 필시 비범한 사람인 것 같으니 사정을 얘기해 보구려. 그래서 오자서는 노인에게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한 다음 자기 이름까지 밝혔다. 이야기를 듣고 난 노인은 연신 탄식했다. 그리고 몹시 시장에 보이니 밥을 가지고 오겠다며 마을로 내려갔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고기잡이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오자서가 공자승에게 말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오. 그 고기잡이 노인이 우리를 잡기 위해 사람을 부르러 갔는지 누가 알겠소. 그러니 잠시 갈대밭에 다시 들어가 숨어 있기로 합시다. 얼마 후 고기잡이 노인이 보리밥과 생선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오자서가 보이지 않자 노인이 큰 소리로 외친다. 갈대밭에 수문이여, 갈대밭에 수문이여. 나는 그대를 팔아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오. 오자서는 그제야 갈대밭에서 나왔다. 고기잡이 노인이 묻는다. 그대가 시장에 보여 내 음식을 구하러 갔거늘 어찌 나를 못 믿으시오? 오자서가 대답한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나 이제 내 목숨은 노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랫동안 근심과 걱정에 쌓여 마음이 황황하여 그리하였으니 너무 허물하지 마십시오. 오자서는 노인이 구해온 음식으로 배를 채운 후 떠나기 전에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이 칼은 옛날에 초왕이 우리 선조에게 하사한 것으로 3대째 내려온 갑오입니다. 여기엔 보석으로 만든 7개의 별이 박혀 있으니 구태여 값을 따진다면 100금이 넘을 것입니다. 달리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 칼을 드리니 받아주시오. 고기잡이 노인이 웃으며 말한다.
초왕은 오자서를 잡는 자에게는 5만 섬의 곡식과 상대부의 벼슬을 준다고 했소. 이를 탐하지 않는 내가 어찌 백금밖에 나가지 않는 칼을 탐하겠소. 그대는 칼이 필요한 사람이니 가지고 가시오. 이 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노인장의 조남이라도 일러주십시오. 내 장차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자 고기잡이 노인이 화를 낸다. 나는 그대의 원통한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 도왔을 뿐이오. 사내 대장부로서 어찌 보답을 바라리오. 그렇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초나라에서 잡으려는 그대를 놓아준 사람이거늘 어찌 내 이름을 밝히겠소. 서로를 위해 이름을 모르는 편이 나으리다. 또 이름을 알려준다 해도 나는 물결 따라 사는 사람이니 다시 만나기 힘들 것이오. 하늘의 뜻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면 나는 그대를 갈대밭 속의 사람이라 부를 테니 그대는 나를 고기잡이 노인이라 부르시오. 오자서는 노인에게 정중히 절을 하고 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걷다가 말고 돌아서서 오자서가 노인에게 말한다. 군사들이 뒤쫓아와서 내 행적을 묻더라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한마디 말로 인해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73. 전제자요. 오자서는 가다가 말고 돌아서서 고기잡이 노인에게 뒤쫓아오는 군사가 묻더라도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절대 누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고기잡이 노인이 길게 탄식한다. 나는 그대에게 인덕을 베풀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오. 만약 그대가 붙들린다면 그대는 분명 나를 의심하겠구려. 내 차라리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대의 의심을 풀어드리리이다. 고기잡이 노인은 말을 마치자 줄을 풀고 배에 탄 뒤 삿대와 노를 강에 던져버렸다. 배는 얼마를 떠내려가다 급류에 휩쓸려 뒤집혔다. 결국 노인은 강 속으로 빠져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오자서가 노인이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나는 노인 때문에 살았는데 노인은 나 때문에 목숨을 버렸구나. 마침내 오자서는 공자승과 함께 오나라 경계로 들어갔다. 유량 땅에 당도한 오자서는 밥을 빌러 다니다가 음식 소쿠리를 옆에 놓고 빨래하는 여인을 발견했다. 오자서가 그 여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청한다. 부인,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여인이 대답한다. 소첩은 30이 되었으나 출가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 나그네에게 함부로 물건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오자서가 말한다. 나는 객지에서 노자가 떨어져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시장하여 이렇게 밥을 비는 것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덕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인이 머리를 들어 오자서의 늠름한 풍채를 보고 말한다. 소첩이 보기에 군자는 보통분이 아니신 듯합니다. 공경에 빠진 군자를 어찌 못 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오자서에게 음식이 든 소쿠리를 바쳤다. 오자서는 그 음식을 공자승과 함께 절반만 먹고 소쿠리를 내려놓았다. 이에 여인이 묻는다. 먼 길을 가시는 듯한데 어찌 절반만 잡수십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오자서와 공자승은 남은 음식을 다 먹었다. 오자서는 길을 떠나기에 앞서 그 여인에게 치하한다. 나는 낭자 덕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나는 망명 중인 나그네이니 누가 와서 묻더라도 나의 자취를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애달프게 탄식한다. 슬프구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30이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낯선 남자에게 음식을 바치고 말까지 주고받았으니 스스로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이로다. 팔자가 이토록 기고한데 어찌 살길 바라리요. 여인과 헤어져 걷던 오자서는 풍덩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다. 오자서는 여인이 가슴에 큰 돌을 안고 냇물에 몸을 던진 것을 알고서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다. 오자서는 바위에다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다. 그대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나는 밥을 빌었도다. 나는 시장을 면했으나 그대는 물에 빠져 죽었도다. 10년 후 내 그대의 은혜를 천금으로써 보답하리라. 혈서를 다 쓴 오자서는 혹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 위를 흙으로 덮었다. 오자서는 공자승을 데리고 율량을 떠나 오추 땅에 도착했다.
오자서는 그곳에서 이마가 넓고 눈이 깊숙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장사 한 사람을 보았다. 그 장사는 길거리에서 다른 건장한 사람과 맞붙어 싸우고 있었다. 주위 사람이 말렸으나 그들은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이때 어느 집 안에서 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제야, 그만두어라. 그 말을 듣자 장사는 즉시 싸움을 그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자서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저런 장사도 여자를 무서워합니까?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한다. 저 사람은 10,000명이라도 당해낼 만큼 힘이 센 우리 마을의 용사지요. 그는 의리의 사나이로 부정한 일을 보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조금 전 그 부인은 바로 장사의 어머니지요. 그는 지극한 효자여서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화를 내다가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안색을 고친답니다. 이에 오자서는 속으로 매우 감탄했다. 이튿날 오자서는 장사 전제의 집을 방문했다. 낯선 오자서의 방문을 받은 전제는 그를 방으로 안내한 후 찾아온 연유를 물었다. 오자서는 서슴지 않고 장사 전제에게 자기의 이름과 사정을 자세히 말했다. 오자서의 말을 듣고 나서 전제가 묻는다.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왜 오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누추한 곳을 찾아오신 뜻은 무엇인지요? 그대가 효자라는 소문을 듣고 내 평생 알고 지내고자 왔소이다. 전제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결의 형제를 맺었다. 오자서가 2살 위여서 전제는 그를 형님으로 불렀다. 오자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전제의 어머니를 자식의 예로서 뵙고 전제의 아내와 아들도 만났다. 이날 전제의 집에서는 진수성찬으로 오자서와 공자승을 대접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오자서가 전제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 오나라 도읍에 가서 기회를 보아 오왕을 섬길 생각이네. 이에 전제가 대답한다. 오왕은 용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교만하니 먼저 공자관과 친분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는 어진 선비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니 뜻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의 말을 명심하겠네. 다음날 내가 아우가 필요하여 부를 때 부디 거절하지 말기 바라네. 전제는 쾌히 승낙했다. 오자서는 공자승과 함께 길을 떠났다. 마침내 오자서는 오나라 도읍인 메리성에 도착했다. 도읍이라고는 하지만 성곽도 보잘것없고 거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었다. 오자서는 공자승을 성 밖에 숨겨두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에는 진흙을 바르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 오자서는 반죽으로 만든 퉁소를 불면서 거리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그 퉁소의 첫째 곡조는 이러했다. 오자서야 오자서야 송나라 정나라로 또 돌아다녔으나 의지할 곳이 없어 처량하다. 천신만고 끝에 슬프기만 하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내 살아서 무엇하리. 둘째 곡조는 이러했다. 오자서야 오자서야 소간 땅을 한번 빠져나오느라 수염과 눈썹이 희게 새었구나. 처량하다. 10,000번 놀라고 공포에 질렸던 가슴 슬프기만 하도다. 형님의 원수 갚지 못한다면 내 살아서 무엇하리. 그러나 시정 사람 누구 하나도 그 퉁소 소리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때가 주경왕 25년이요 오왕요 7년이었다. 오나라의 공자광은 원래 오왕 제번의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오왕이 세상을 떠난 뒤 공자광은 마땅히 부친의 왕위를 계승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왕 제번은 선왕인 수몽의 유언대로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시키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그래서 제번의 동생 여제와 이매가 차례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그 후 이매가 죽자 그 다음 차례인 개찰은 왕위에 오르기를 굳고 사양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직계를 따져 오왕 제번의 아들인 공자광이 즉위해야 했을 것이나 이매가 죽자 그의 아들 요가 왕위를 찬탈하여 마침내 오왕이 되었다.
공자광은 분노했으나 일단 참았다가 기회를 노려 왕위에 오른 요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모든 신하가 왕이 된 요에게 아보하고 충성하는지라 공자광은 그 일에 대해 의논할 상대도 없었다. 그 후 공자광은 뜻하는 바가 있어 관상을 잘 보는 필이라는 사람을 구했다. 공자광은 필이를 시리로 삼았다. 공자광이 필이에게 말한다. 그대는 관상을 잘 보니 초야에 묻혀있는 호골들을 찾아내어 나를 돕도록 하라. 어느 날 오자서는 여전히 퉁소를 불면서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관상쟁이 필이가 퉁소 소리를 들으니 그 곡조가 매우 구슬펐다. 자세히 들어본즉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어 필이는 급히 퉁소 소리를 뒤따랐다. 필이가 오자서를 보고는 크게 놀라 혼자 중얼거린다. 내 실로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지만 이런 인물은 처음이로다. 필이는 오자서 앞에 나아가서 공손히 읍한 뒤에 자기 집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리고 상석에 앉기를 권했으나 오자서는 사양했다. 관상쟁이 필이가 묻는다. 내가 들은 바로는 초왕이 충신오사를 죽이자 그 아들 오자서는 다른 나라로 망명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대가 바로 오자서가 아니시오? 오자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필이가 말한다. 나는 그대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보통분이 아닌 것 같아 내 부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려고 묻는 것입니다. 오자서는 그제야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 이때 필이의 수하관리 한 명이 옆방에서 이 말을 엿듣고는 곧 오왕요에게 달려가서 고했다. 오왕요는 그 즉시 사람을 보내 오자서를 왕궁으로 불러오라고 분부했다. 이에 필이는 당황하여 공자광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오왕요는 오자서의 인품이 뛰어남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대부벼슬을 내렸다. 이튿날 오자서는 다시 궁으로 들어가 오왕에게 사언하고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청했다. 원수에 대해 얘기할 때 오자서의 눈은 뜨거운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듯했다. 오왕요는 오자서의 기백에 감동한 나머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자광은 오자서의 지혜와 용기를 높이사 꼭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에 공자광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오왕에게 말한다. 듣건대 오자서가 우리나라로 도망왔다는데 왕께서 그를 만나보니 어떠하옵니까? 오왕요가 대답한다. 오자서는 현명하고 효성이 극진한 사람이오. 공자광이 다시 묻는다. 왕께서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요? 오자서는 지혜롭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과인과 천하대사를 논하는데 그 말이 모두 맞는 말이었소. 그리고 그는 잠시도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잊지 않고 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했소. 그러니 그 효성 또한 짐작할 만하지 않소. 공자광이 다시 묻는다. 왕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과인은 오자서의 사정이 딱하기로 원수를 갚아주기로 했소. 이에 공자광이 말한다. 만승의 왕으로서 한나 필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나라와 여러 번 싸웠으나 한 번도 크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자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또 싸움을 한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면 오자서의 원수를 갚아준 것에 불과하고 지면 오나라의 치욕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왕요는 공자광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 마음을 바꾸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오자서는 공자광에게 딴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벼슬을 내놓았다. 이에 공자광이 오왕요에게 아랜다. 보십시오. 오자서는 왕께서 초나라를 치지 않는다고 하여 벼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쯤 왕을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벼슬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왕요는 오자서의 사태를 수리하고 가까운 양산 땅 백마지기 밭을 하사했다. 그리하여 오자서는 공자승과 함께 밭을 갈며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공자광이 은밀히 오자서를 찾아왔다. 공자광이 오자서에게 많은 곡식과 비단을 바치고 말한다. 그대는 오나라와 초나라를 경유해 오면서 그간 재주 있고 용감한 사람들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자서가 대답한다.
내가 본 바로는 전제란 사람이 훌륭한 용사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의 힘을 빌어 전제라는 사람과 사귀고 싶소. 전제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보내면 내일이라도 올 것입니다. 이튿날 오자서와 공자강은 함께 전제의 집으로 갔다. 마침 전제는 돼지를 잡아달라는 어느 사람의 부탁을 받고 거리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전제는 훌륭하게 꾸민 수레가 달려오자 길을 비키려고 뒤로 물러섰다. 수레 위에서 오자서가 부른다. 아우여, 어리석은 형이 여기 왔도다. 오자서는 수레에서 내려 전제의 손을 잡고 말한다. 이분이 바로 오나라 공자 광이시다. 아우를 만나러 친히 오셨느니라. 이에 전제는 공자강에게 나아가 읍하고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백성의 집을 어찌 찾아주십니까? 전제는 집으로 공자강을 안내했다. 방 안에 들어선 공자강이 먼저 전제에게 절하자 전제도 이에 답배했다. 공자강이 많은 황금과 비단을 전제에게 예물로 주었으나 전제는 사양했다. 그러나 곁에서 오자서가 거듭 권하자 전제는 마지못해 예물을 받았다. 이리하여 전제는 공자강을 섬기게 되었다. 공자강은 날마다 전제에게 곡식과 고기를 보내고 매달 비단을 보냈다. 그리고 이따금 전제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다. 어느 날 전제가 공자강에게 묻는다. 저는 공자의 큰 은혜를 입었으나 갚을 길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제게 시키실 일이 있으면 분부를 내리십시오. 공자강은 옆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전제에게 오왕요를 죽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전제가 말한다. 전왕 임해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오왕요를 무슨 명목으로 죽이시려 하십니까? 이에 공자강은 그간의 사정을 세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다시 덧붙여 말한다. 그 후 마침내 아버지의 막내 동생인 계찰의 차례가 되었으나 그는 굳고 왕위를 사양했소. 그러면 이제 마땅히 종손인 내가 왕위에 올라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어찌 요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난 힘이 없어서 그간 대사를 도모하지 못했으나 이제 그대들같이 훌륭한 인재를 만났으니 도움을 청하려 하오. 전제가 다시 묻는다. 왜 가까운 사람을 시켜 요가 왕위에서 물러나도록 간하지 않고 무력으로 선왕의 큰 덕까지 손상시키려는 것입니까? 공자광이 대답한다. 요는 욕심이 많고 의보다는 힘을 믿는 사람이요. 그는 이익을 위해 나아갈 줄만 알 뿐 양보나 사양은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그런 공거를 하면 그는 도리어 나를 해칠 것이요. 내가 어찌 요의 세력을 당해낼 수 있겠소. 하지만 제겐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지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공자강이 이에 대답한다. 나도 그대의 어머니가 연로하심을 아오. 그러나 그대가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오. 이 일이 성공하기만 하면 그대의 어머니와 아들을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들인 양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복양하리이다. 내 어찌 그대를 저버릴 수 있으리요. 전제가 한참 동안 생각하고 나서 결연히 대답한다.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왕을 죽이려면 먼저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특히 양념을 발라 불에 구운 생선을 좋아하오. 그러면 이제 공자를 하직하고 잠시 어디를 다녀와야겠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오? 이제 저는 요리 만드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야 요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곧 태호에 가서 3개월 동안 생선 굽는 법을 배웠다. 3개월이 지나자 전제의 생선 굽는 솜씨는 뛰어났다. 그제야 전제는 공자강에게로 돌아가 그의 부중에 숨었다. 공자강은 오자서에게 앞으로의 일을 상의했다. 이에 오자서가 말한다. 사람이 기러기를 마음대로 부리지 못함은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러기를 잡으려면 날개부터 부러뜨려야 합니다. 요의 아들 공자경기는 몸이 강하여 나는 새도 능히 잡고 한 주먹에 맹수를 때려 눕힌다고 합니다. 요는 항상 공자경기와 함께 있으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의 외숙인 엄효와 초경 두 사람이 병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를 죽일 생각이라면 먼저 공자 경기, 엄여, 초경부터 제거하십시오. 그래야만 대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당장 요를 죽인다면 우선은 성공할지 몰라도 공자께서 왕위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자강이 오자서의 말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 옳은 말씀이요. 내 명심하여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일이 추진된 연후에 다시 상의 드리겠소. 한편 이해에 주경왕이 세상을 떠났다. 주경왕은 생전에 서자인 조를 극진히 사랑하여 큰아들인 세자맹을 패하고 그를 세자로 봉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채 대부 빈맹에게 부탁만 하고 죽었다. 그리고 또 유지가 죽어 그 아들 유건이 아버지의 자기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대부 빈맹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유건은 성교와 공모하여 빈맹을 죽인 뒤 세자맹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가 주도왕이다. 그러나 빈맹은 죽었지만 조를 따르는 일파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윤고, 감추, 소환 등은 공자조를 추대하는 무리로 이 세 사람은 군사를 합쳐 상장 남궁국을 시켜 유건을 쳤다. 이에 유건은 패하여 양땅으로 달아나고 성기는 주도왕을 모시고 황이란 곳으로 도망쳤다. 세력을 잡은 공자조는 신복 시밀에게 주도왕이 도망가 있는 황땅을 치도록 했다. 시밀은 황땅에서 주도왕과 싸웠으나 대패하고 전사했다. 한편 진경공은 주왕실이 어지럽다는 말을 듣고 대부 적당과 술력에게 군사를 주어 황땅에 피신하고 있는 주도왕을 왕성 땅으로 모셔오도록 했다. 이리하여 주도왕은 진나라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왕성 땅에 가서 운거했다. 한편 공자조는 윤고 등의 보좌를 받아 경땅에서 왕으로 행세했다. 얼마 후 주도왕이 왕성에서 세상을 떠나자 선기, 유건 등은 주도왕의 동생 공자계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가 바로 주경왕이다. 그 후 주경왕은 책천으로 옮겨가 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주경왕을 동왕, 공자조를 서왕이라 불렀다. 마침내 주왕실에 두 천자가 생긴 것이다. 동왕과 서왕은 6년 동안 쉬지 않고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서왕의 신하 소환이 죽고 남궁국도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서왕 공자조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원홀은 목을 메고 자결했다. 한편 조평왕은 오군의 막강함을 듣고 크게 근심하였다. 이에 죽은 양계 대신 낭화를 영윤으로 삼았다. 낭화는 영윤이 되자 동쪽에다 큰 성을 쌓았다. 옛날에 있던 성은 기산 남쪽에 있기 때문에 기남성이라고 불렸다. 새로 쌓은 성은 영이라고 했고 궁전을 영성으로 옮겼다. 그리고 다시 서쪽에다 성을 쌓으니 그 이름을 맥성이라고 했다. 이리하여 기남성, 영성, 맥성은 품자의 형태를 이루고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그러는 한편 낭화는 오군에게 패한 굴욕을 싣고자 많은 배를 만들고 수군을 훈련시켰다. 낭화는 주사를 거느리고 광물을 따라 오나라 경계까지 가서 일대 시위를 하고 돌아왔다. 한편 오나라 공자강은 초나라 수군이 변경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다. 그러나 공자강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초나라 수군이 돌아간 뒤였다. 이에 공자강이 말한다. 초나라 수군이 여기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간 것을 보니 필시 싸울 준비가 안 된 모양이다. 내 이 기회에 크게 무찔러 버리리라. 공자강은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 경계로 가서 소송 땅을 함몰하고 종리 땅까지 점령한 뒤에 돌아갔다. 이 보고를 받고 초평왕은 크게 놀라 병석에 눕게 되었다. 마침내 초평왕은 자신의 병이 위독해지자 영윤 낭화와 공자 신을 불러서 당부했다. 태자 진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그대들은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유언을 마치자 초평왕은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영윤 낭화가 백군안에게 상의한다. 태자진은 아직 어리고 그 어머니는 본시 태자건의 부인이 되려고 진나라에서 온 여자요. 그런 여자의 소생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이오. 그런데 공자씨는 서출이긴 하지만 태자의 형님뻘이시고 착하신 분이요.
형님 되시는 분을 추대하면 우선 명분이 서고 착한 분이 즉위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법이요. 그러니 공자신을 왕으로 모시도록 합시다. 백구강은 낭화의 뜻을 공자신에게 고했다. 이 말을 듣고 공자신이 크게 노하여 외친다. 태자진을 패하고 나를 왕으로 옹립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살았다는 것을 널리 선포하는 꼴이 되고 마오. 태자진의 어머니는 선왕의 어엿한 군부인이시오. 영윤이 나를 왕위에 세우려 하다니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려. 영윤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내 그를 죽여버리겠소. 영윤낭화는 뜻밖의 공자신이 크게 노하더란 말을 듣고 곧 태자진을 왕으로 추대했다. 태자진은 왕위에 오르자 이름을 진으로 고쳤다. 그가 바로 초소왕이다. 낭화는 그대로 영윤이 되고 백구강은 자윤, 언장사는 우윤이 되었다. 비무국은 초소왕의 스승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정사를 돌보았다. 한편 태자건의 어머니 초부인은 공자광과 함께 무사히 오나라에 도착했다. 태자요는 소문 밖에 좋은 집을 주어 손자인 공자승과 함께 살도록 했다. 이때 오자서는 초평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 종일 방송 통곡했다. 그것을 보고 공자강이 묻는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대의 원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리 슬피 통곡하고 있소? 오자서가 대답한다. 초평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오. 내 손으로 그놈의 머리를 베어 성위에 높이 걸고 한을 풀기도 전에 그놈을 편안히 앓다가 죽도록 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공자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몹시 한탄했다. 오자서는 초평왕이 죽기 전에 원수를 못 갚은 것이 한이 되어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다. 그는 국리 끝에 한 계책을 생각해내고 공자강에게 갔다. 공자는 큰 뜻을 품고 있으면서도 어찌 그 기회를 찾지 않습니까? 공자강이 대답한다. 내 불철주야 그 일을 생각하나 아직도 기회가 요원하구려. 초나라는 지금 왕이 죽어서 조정이 어수선할 것입니다. 공자는 빨리 오왕에게 국상 중인 초나라를 쳐서 천하패권을 잡으라고 권하십시오. 공자강이 묻는다. 그러나 내가 또 대장이 되어 싸우러 나가면 어쩌오? 공자께서 일부러 수레에서 떨어져 다리를 삐면 됩니다. 그런 후에 엄효와 총룡을 대장으로 청거하십시오. 그리고 정나라와 위나라로 공자 경기를 보내 함께 초나라를 치자고 교섭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왕의 새 날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왕의 목숨은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숙부인 개찰이 조정에 있으니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묵인해 줄지 모르겠소. 공자는 궁으로 들어가서 개찰을 진나라로 보내 우호를 다져야 한다고 왕께 아뢰십시오. 오왕은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을 좋아하니 반드시 찬성할 것입니다. 그들만 떠나면 오나라 왕위는 바로 공자의 것입니다. 이에 공자강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내려와 오자서에게 절하고 사언한다. 참으로 하늘이 내게 그대를 주셨나 보오. 이튿날 공자강은 궁으로 수레를 타고 가다 일부러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그는 다친 다리를 이끌고 오왕 앞에 나아가 지금이 초나라를 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오왕요가 크게 기뻐하자 공자강이 계속 말한다. 초나라를 치는데 마땅히 신이 나가 선봉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궁으로 급히 달려오다 수레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대장으로 삼으면 좋겠소? 이번 일은 중대한 일이니 가까운 일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렇다면 엄효와 초경이 좋겠구려. 그 두 분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공자강이 계속 말한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초나라와 진나라가 천하패권을 다투는 바람에 속국 노릇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나라 모두 힘이 약해져 천하의 모든 제후들은 두 나라를 믿지 않고 누구를 섬길지 망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우리 오나라가 패권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공자 경기를 정나라와 위나라로 보내어 함께 초나라를 치도록 교섭하시고 개찰은 진나라로 보내 새로이 우호를 다져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는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육군의 뒤를 지원하시면 기필코 천하폐업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강의 말을 듣고 난 오왕료는 크게 기뻐하며 그 즉시 엄효와 초경에게 초나라를 치라고 분부하고 개차를 진나라로 보냈다. 그러나 공자경기만은 정나라와 위나라에 보내지 않고 그대로 곁에 있게 했다. 이윽고 엄효와 초경이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초나라 잠읍 땅을 포위하자 그곳을 지키던 초나라 대부는 성문을 닫아 걸고 급히 영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태가 위급함을 알렸다. 그러나 초나라 조정에서는 새로 왕위에 오른 초송왕이 아직 연소하여 신하들은 서로를 헐뜯으며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오군이 잠읍을 포위했다는 보고를 받고 심히 당황했다. 이에 공자신이 초소왕에게 아랜다. 오나라 군사가 국상이 난 걸 알고 쳐들어왔으니 우리도 군사로 대적해야만 얕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자사마 심윤술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잠읍을 구하게 하고 다시 자윤 백구간을 보내 해와 예로부터 강을 따라 내려가서 오군의 뒤를 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앞뒤로 포위한 뒤 적을 공격하면 오나라 장수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소왕은 공자신의 계책대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심윤술과 백구간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수로와 육로로 나누어 출정했다. 한편 오나라 장수 엄효 초경은 잠읍을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오나라 세작이 돌아와서 초나라 구원군이 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두 장수는 놀라서 군사를 반으로 나눠 계속 잠읍을 공격하는 한편 초나라 구원군을 맞아 싸우게 했다. 그러나 초나라 장수 심윤술은 돌을 성처럼 쌓아놓고 오나라 군사와는 싸우려 하지 않았다. 다만 군사를 사방으로 보내 돌과 나무를 쌓아 모든 길을 끊고 지키도록 했다. 이에 엄효와 초경은 크게 당황했다. 이때 또 초나라 장수 백구간이 수군을 거느리고 강 입구를 점거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오나라 군사는 진퇴양난이었다. 엄효와 초경은 군사를 다시 나누어 수륙으로 대치하고 오나라로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싸움터에서 급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자강은 즉시 궁으로 들어가 오왕료에게 고한다. 신이 정나라와 위나라의 힘을 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두 나라로 사람을 보내 구원군을 청하십시오. 이제야 오왕료는 아들 공자경기를 두 나라로 보냈다. 이리하여 마침내 공자강은 개찰, 엄효, 초경, 공자경기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오자서가 공자강에게 묻는다. 이제 전제가 할 일만 남았는데 공자께서는 좋은 비수를 구해두었습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월왕 윤상이 구야자로 하여금 5자루의 칼을 만들게 하여 그중 3자루를 오나라에 바쳤습니다. 그 하나가 잡노이며 둘째가 반영이며 셋째가 어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장이란 칼이 비수입니다. 그 길이는 짤막하지만 아주 날카로워서 한 번 치면 어떤 쇠라도 쉽게 벨 수 있지요. 선왕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 어장은 밤이면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이제 이 비수가 스스로를 시험코자 장차 오왕료의 피를 보려 할 것입니다. 공자강은 비수 어장을 가지고 나와 오자서에게 보여주었다. 오자서는 그 비수를 보고 감탄했다. 공자광은 전제를 불러 그 비수를 내줬다. 이에 전제는 무슨 뜻인지 이내 짐작하고 말한다. 이제 엄효, 초경, 공자경기, 개찰이 나라 안에 있지 않으니 능히 요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 노모를 뵙고 이 뜻을 아뢰야만 하겠습니다. 그날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간 전제는 노모 앞에 꿇어앉아 말없이 울기만 했다. 이에 어머니가 말한다. 너는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공자께서 내게 무슨 일을 시키더냐? 우리는 그동안 공자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왔으니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춘과 효는 겸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아무 염려 말고 후세에 이름을 남기도록 하여라. 말을 마친 어머니는 전제에게 시원한 물을 한 그릇 청했다. 전제는 냇물에 가서 맑은 물을 떠가지고 왔다. 그러나 방 안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 전제는 덜컥 의심이 나 뒷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노모는 목을 메고 침상 위에 죽어 있었다. 전제는 방성통곡하며 어머니를 염하고 소문 밖에 장사 지낸 다음 아내에게 말한다.
우리가 공자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서도 아직 은공에 보답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늙으신 어머님 때문이었소. 이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나는 목숨을 바쳐 공자의 은혜를 갚아야겠소. 만약 내가 죽는다 해도 당신과 내 아들은 공자가 특별히 잘 보호해 줄 테니 그리하시오. 전제는 그 길로 공자광에게 가서 노모가 자결하였음을 알렸다. 공자광은 전제를 깊이 위로한 뒤 요를 죽일 일을 의논했다. 전제가 말한다. 공자께서는 잔치를 베풀고 오왕을 초대하십시오. 오왕이 잔치에 참석하면 일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윽고 공자광이 오왕 앞에 나아가 아랜다. 신의 집에 생선을 아주 잘 굽는 요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운 생선은 다른 사람이 구운 것과 달리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왕께선 신의 집에 행차하셔서 그 맛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오왕요가 흔연히 승낙한다. 그럼 과인이 내일 형님 부중으로 가리이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비용을 쓰지는 마시오. 공자광은 그날 밤 무사들을 굴실에 매복시키고 오자서에게는 다음날 무사 100명을 거느리고 밖에 숨어 있으라고 부탁했다. 밤을 새워 잔치 준비를 끝낸 공자광은 이튿날 다시 궁으로 가서 오왕요를 초대했다. 오왕요가 내궁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묻는다. 공자광이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청하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한다. 광은 앙심을 품고 있어 늘 기색이 좋지 않소. 잔치에 청한다고 해도 가는 것은 좋지 않은데 왜 사양하지 않았소? 오왕오가 말한다. 거절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질 것 같아서 승낙했습니다. 갑옷을 튼튼히 입고 가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오왕요는 옷 속에 갑옷을 3겹이나 겹쳐 입고 많은 군사와 함께 공자광의 집으로 갔다. 거리에도 군사들의 경계가 삼엄했다. 공자광은 오왕요를 영접하여 당의로 모시고 절했다. 대청과 모든 방에는 오왕요의 친척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공자광은 왕을 모시고 옆에 앉았다. 오왕요의 좌우에는 100여 명의 군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는 긴 창을 쥔 채 도열해 있었다. 포인이 음식을 바칠 때였다. 군사들은 뜰 아래서 포인의 온몸을 샅샅이 조사한 뒤 무릎걸음으로 요 앞에 나아가게 했다. 그때도 칼을 든 군사 10여 명이 양옆에서 포인을 감시했다. 포인은 상에 음식을 놓고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다시 무릎걸음으로 물러갔다. 공자광은 잔에 술을 가득 부어 오왕요에게 공손히 바쳤다. 그리고 잠시 지난날 삔 발목을 치료하겠다면서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마침내 전제가 구운 생선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나타났다. 이번에도 군사들은 전제의 온몸을 조사했다. 그러나 빗수어장은 구운 생선에 뱃속에 들어있어서 들키지 않았다. 전제는 생선 접시를 들고 무릎걸음으로 나아가 요 앞에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으로 구운 생선을 뜯는 척했다. 그러다가 전제는 갑자기 번개같이 몸을 날려 생선 속의 빗수로 요의 가슴을 힘껏 찔렀다. 천하명검 어장은 3겹으로 된 갑옷을 뚫고 들어가 오왕의 등 뒤로 나왔다. 요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자 좌우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전제의 몸을 칼과 창으로 무자비하게 찌르고 베었다. 순식간에 전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변해버렸다. 내실에 있던 공자광은 바깥이 소란스러워지자 일이 성공한 줄 알고 숨겨놓았던 무사들을 내보냈다. 무사들은 오왕의 죽음을 보고는 힘이 나서 닥치는 대로 군사들을 죽였다. 오자서는 밖으로 달아나는 군사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베어 쓰러뜨렸다. 그날 오자서는 공자광을 모시고 궁으로 들어갔다. 공자광이 조종 대신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말한다. 요는 선왕의 유지를 어기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죄를 이제야 씻었다. 나는 오늘 요의 죄를 다스렸을 뿐 왕위를 탐한 것은 아니다. 나는 숙부인 개찰이 진나라에서 돌아오시면 그분을 왕위에 모실 생각이다. 공자광은 요의 시체를 예로써 염하게 하고 전제를 성대히 장사 지냈다. 그리고 전제의 아들 전이에게 상경벼슬을 내렸다. 오자서는 신하로 대하지 않고 국가의 기빈으로 대했다. 관상쟁이 피리에게는 대부벼슬을 주었다. 그런 후 공자광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재물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공자광은 죽은 오왕 요의 아들 공자경기가 돌아올 때가 되자 사람을 시켜 그가 돌아오는 길을 염탐하게 하고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강변에 가서 영체를 세웠다. 그 무렵 공자경기는 정나라와 위나라에 가서 일을 마치고 오다가 부왕인 요의 죽음을 전해 듣고 말머리를 돌렸다. 이에 공자광은 말을 타고 급히 공자경기를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군사들은 일제히 화살을 쏘았다. 공자경기는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을 모두 칼로 막아내고 달아났다. 공자광은 사방 변경을 철저히 지키게 한 뒤 반드시 공자경기를 잡아오라고 명하고 돌아갔다. 며칠 후 진나라에 갔던 개찰이 돌아왔다. 그는 도중에서 이미 요의 죽음을 전해 듣고 바로 무덤으로 가서 성복하고 곡했다. 이에 공자광은 친히 무덤까지 가서 숙부 개찰을 만났다. 이제 요가 죽었으니 숙부께서 이 나라의 왕위에 오르십시오. 이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을 어찌하여 또다시 내게 사양하느냐. 국가사직이 있는 한, 또 백성들이 왕을 내쫓지 않는 한 왕위에 오르는 자가 바로 나의 왕이다. 이에 공자광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고 스스로 호를 합렬하고 하였다. 이는 바로 주경왕 5년의 일이다. 그 후 개찰은 왕위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라 하여 연릉 땅으로 내려가 죽는 날까지 오나라 도읍에 오지 않았다. 한편 엄여와 초경은 잠성에서 포위된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다가 요가 죽고 공자광이 즉위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초경이 먼저 말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반드시 초군에게 붙들려 죽고 말 것이요. 그러니 밤을 틈타 어느 조그만 나라로 도망칩시다. 이에 엄여는 이곳을 벗어날 방도가 없다고 탄식했다. 초경이 다시 말한다. 내게 좋은 계책이 있소.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내일은 초군과 싸운다고 하십시오. 그런 연후에 우리는 한밤중에 나무꾼처럼 가장하고 도망칩시다. 그러면 초군도 우리를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여는 초경의 계책대로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군사들은 내일의 싸움을 위해 진을 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날 밤 엄여와 초경은 신복부와 몇 명만 데리고 달아났다. 엄여는 서나라로 가고 초경은 종오나라로 달아났다. 아침이 되자 오나라 영체에서는 장수 2사람이 없어져 큰 난리가 벌어졌다. 군사들은 제각기 살기 위해 강으로 나아가 배를 타려고 아우성이었다. 초나라 장수 백구관은 수군을 거느리고 우왕좌왕하는 오나라 군사를 무수히 죽였다. 마침내 초나라 장수들은 오나라에 변란이 일어난 틈을 이용해 아예 오나라를 쳐 없애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백구관이 반대하고 나선다. 오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국상이 난 틈을 이용해 쳐들어온 것은 결코 의로운 초사가 아니었소. 그렇다고 어찌 우리마저 의롭지 않은 짓을 할 수 있겠소. 마침내 백구관은 심윤술과 함께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초소왕은 백구관의 공로를 높이사 오나라 포로와 전리품의 절반을 하사했다. 그로부터 초소왕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백구관과 상의했으며 그를 무척 존경했다. 그러자 간신 비무국은 백구관을 없앨 흉계를 꾸몄다. 74. 낭화구방. 비무국은 백구관을 시기하던 끝에 언장사와 더불어 한 가지 계략을 꾸미고 나서 영윤낭하를 찾아갔다. 백구관이 주한상을 차려놓고 대감을 대접했으면 하던데 그가 청하면 가시겠습니까? 낭화가 캐이 승낙한다. 백구관이 청한다면 기꺼이 가지요. 비무국은 다시 백구관에게로 갔다. 영윤이 내게 말하기를 언제 한번 백구관의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어떤지 알아봐 주오 라고 했습니다. 백구관은 그것이 계략인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대답한다. 나는 낭하 밑에 있는 하급관리요. 영윤이 오신다면 이는 무한한 영광이요. 내일 주석을 마련하겠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접해야 영윤께서 좋아하시겠소? 비무국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낭하는 평소 무기와 무장한 군사들을 보기를 가장 즐기십니다. 또 그대가 오나라의 포로와 전리품을 반이나 차지했으니 그걸 보고 싶으신 모양이요. 백구관은 비무국의 말을 고지 듣고 모든 문에다 갑옷과 투구와 창 등을 늘어놓고 방장을 쳤다. 그리고 훌륭한 갑옷과 투구로 차려입은 가병들을 늘어세우고 그들 역시 방장을 친 뒤에 서 있도록 했다.
그런 연후에 대청에 성대하게 술상을 차렸다. 이윽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비무국은 영윤낭하를 데리러 갔다. 이때 낭하는 백구간의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무국이 낭하에게 말한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영윤을 위해 백구간의 집으로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겠으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백구간의 집을 둘러보겠다던 비무국이 얼마 후에 황망히 돌아와서 낭하에게 고한다. 내 자칫하면 영윤에게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오늘 영윤을 청한 것은 백구간의 계략이었습니다. 내가 백구간의 집으로 들어가 본즉 방마다 방장을 쳐놓았기에 수상하여 들여다보았더니 무장한 병사들이 매복해 있더이다. 그러니 영윤께서는 안 가신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낭하가 반문한다. 백구간과 나는 본시부터 친한 사이인데 설마 나를 해칠 리가 있겠소. 비무국이 은밀히 속삭인다. 백구관은 대왕의 총애만 믿고 영윤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또 백구관은 오나라와 밀통하여 많은 뇌물을 받았다는 말도 들리더군요. 지난번 우리 초군이 잠읍당을 도우러 갔을 때 모든 장수들이 오나라를 치자고 주장했건만 백구관은 남의 내란을 이용하여 치는 것은 의롭지 않다고 하며 끝까지 반대했답니다. 오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상을 이용하여 쳐들어왔는데 왜 우리나라는 오나라의 내란을 기회로 삼아 쳐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것만 보아도 백구관이 오나라의 뇌물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장차 백구관이 득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윤낭하는 비무국의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백구관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동정을 엿보게 했다. 얼마 후 백구관의 집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고한다. 과연 문마다 방장이 드리워져 있고 한 방장 틈을 슬쩍 엿보았더니 무장한 군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에 낭하는 크게 노하여 사람을 보내 즉시 언장사를 불러오게 했다. 영윤낭하가 언장사에게 말한다. 백구관이 나를 해치려 하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언장사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오래전부터 백구관은 양영종, 양안, 양타 등과 합당하여 장차 초나라 정권을 장악하려고 이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낭하는 더욱 분통이 터졌다. 제놈이 어찌 난을 일으키리요. 내 당장 그놈을 죽여버리리라. 낭하는 급히 궁으로 들어가서 초송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언장사에게 군사를 주어 백구관의 집을 치게 했다. 이에 백구관은 비무국에게 속은 것을 알고 자결했으며 그 아들 백비는 난을 피해 그날로 정처 없이 달아났다. 낭하는 분이 풀리지 않아 백성들에게 백구관의 집에 불을 지르라고 명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더욱 노한 영윤낭하가 호령한다. 백구관의 집에 불을 지르지 않는 자는 같은 제목으로 다스리겠다. 백성들은 백구관이 어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영윤의 언명에 견디지 못해 각기 한 줌씩 짚을 들고 가서 집 앞에 던지기만 하고 달아나 버렸다. 결국 낭하는 가병들에게 명하여 백구관의 집에 불을 지르게 했다. 또 낭하는 그날로 백구관의 일족을 몰살하고 그 일당인 양영종, 양환, 양타 등도 모두 죽였다. 이에 낭하는 백성들의 높은 원성을 듣게 되었다. 그 후 어느 날 밤 영윤낭하는 누가기에 올라 밝은 달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한가닥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누구도 백구관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 충신이 죽음을 당했도다. 그 몸은 이미 죽었지만 불 속에서 뼈조차 남지 못했네. 초나라의 왕은 있으나 마나 비무국과 언장사의 세상일세. 영윤은 허수아비, 남의 말만 듣는 누에와도 같다네. 어찌 하늘이 끝까지 무심하리요. 장차 인가응보가 있으리라. 영윤낭하는 사람을 시켜 노래를 부르는 자를 찾아오게 했다. 좌우 사람들은 급히 시정으로 나갔으나 누가 노래를 불렀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집집마다 신을 모시고 향불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이 모셔놓은 저 신은 무엇이냐? 한 백성이 대답한다. 초나라의 충신 백구관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어른을 위해 저희들이 하늘의 그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좌우 사람들은 돌아가서 영윤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다음 날 낭하는 궁으로 돌아가서 모든 대신들에게 백성들의 동태를 말했다. 이에 공자신 등 모든 대신들이 일제히 말한다.
백구가는 무고히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오나라와 밀통한 적이 없습니다. 낭아는 집으로 돌아와 후회와 번민에 휩싸였다. 심윤술이 낭아를 찾아와 말한다. 요즘 백성들이 신을 모셔놓고 영윤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비무국은 우리나라의 간신입니다. 그는 진작부터 언장사와 공모하여 나랏일을 모두 망치기만 했습니다. 어찌 백성들의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국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찌하겠습니까? 영윤께서는 간악한 무리를 처벌하시어 스스로 안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낭화가 가슴을 치며 탄식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내 두 역적을 문책할 테니 사마는 나를 도와주시오. 심윤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한다. 영윤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는 우리 초나라의 복이오. 내 어찌 영윤의 말씀을 좇지 않겠습니까? 이날 심윤술이 모든 초나라 백성에게 선포한다. 좌윤 백구관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비무국과 언장사 두 간신 때문이었소. 이제 영윤은 그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두 역적을 토벌하기로 결정하셨으니 이 일을 돕고자 원하는 백성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백성들은 다투어 손마다 무기를 들고 뒤를 따랐다. 이에 영윤 낭아는 즉시 군사를 시켜 비무국과 언장사를 결박지어 잡아왔다. 그날 날이 저물 무렵에 영윤 낭아는 비무국과 언장사를 크게 꾸짖은 다음 시정으로 끌고 나가 참했다. 그 목은 장대에 꽂혀 시정 한가운데 높이 매달렸다. 백성들은 낭화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비무국과 언장사의 집으로 몰려가 불을 지르고 그들의 일족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그 후에야 초나라 백성들의 원성이 잦아들었다. 주경왕 6년은 바로 오왕 합려 원년이었다. 오왕 합려가 오자서에게 묻는다. 과인은 오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천하의 폐업을 성취하려 하오. 어떻게 해야 이를 이룰 수 있겠소? 오자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신은 초나라 망명객으로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부친과 형님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대왕께 목숨을 맡기고 있는 처지이옵니다. 신을 초나라로 보내지 않고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은혜만도 막중하거늘 어찌 소인이 오나라 정사를 논할 수 있겠나이까. 선생이 아니었으면 과인은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굴욕을 면치 못했을 것이요. 천만다행으로 선생의 힘을 빌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소.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과 함께 정사를 의논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사양하오. 과인이 부족하기 때문이오. 당치도 않은 말씀이옵니다. 단지 한낱 망명객인 신이 어찌 오나라 모든 신하보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은 아비와 형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처럼 자기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한나라의 정사를 돌볼 수 있겠나이까. 오왕 합려가 다시 당부한다. 우리나라엔 선생만한 인물이 없소. 그러니 더 이상 사양하지 마오. 나라가 안정되면 내 반드시 선생의 원수를 갚아주겠소. 오자서가 묻는다. 대왕께서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오나라는 동남쪽 구석에 있어 땅이 험하고 매우 습한 지대요. 또한 바다의 조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논밭은 황폐하고 나라를 지킬 태세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백성들에게도 굳은 의지가 없소. 이런 형편인데 어찌 이웃 나라에 위험을 보일 수 있겠소. 신이 듣건대 나라는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하며 폐업은 가까운 곳부터 제압하기 시작하여 점차 먼 곳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먼저 성을 쌓아 수비를 엄중히 하며 창고를 가득 채운 다음 군사를 길러야 합니다. 안을 지킬 수 있어야만 밖의 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사옵니다. 옳은 말씀이요. 선생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니 과인을 위해 힘써 주시오. 오자서는 즉시 오나라 지형을 두루 조사한 연후에 고소산 동북쪽 30리 되는 곳에 큰 성을 세웠다. 그 성의 둘레는 47리에 이르고 육문을 8개 만들어 하늘의 팔풍을 상징하게 하고 다시 수문을 8개 만들어 땅의 팔총을 나타내게 하였다. 또 오자서는 고소산 남쪽에 둘레가 10리 정도인 조그만 성을 하나 쌓았다. 그런데 이 성에 남문, 북문, 서문은 다 있었으나 동문만은 만들지 않았다. 이는 올나라 쪽으로 햇빛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크고 작은 2개의 성이 완공되자 오왕 합려는 메리 땅으로부터 그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성 둘레에 시정이 서고 왼편에는 종묘, 오른편에는 사직단이 위치했다. 이윽고 많은 장정을 뽑아 싸우는 법과 진을 치는 법, 활 쏘는 법, 병고 모는 법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월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봉황산 남쪽에 성을 하나 쌓으니 그것이 곧 남무성이다. 한편 백구관의 아들 백비는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고 초나라를 뛰쳐나온 뒤 오자서가 오나라에 등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백비는 오나라로 가서 오자서를 부둥켜 안고 크게 통곡했다. 그날 오자서는 백비를 오왕합녀에게 아련시켰다. 오왕합녀가 백비에게 묻는다. 그대는 어찌 천리길을 달려 이처럼 궁벽한 곳에 위치한 과인의 나라로 오셨소? 신의 조부와 선친께선 초나라의 공신으로 충성을 다했건만 이번에 아버님께선 간신의 계책에 빠져 억울하게 별세하셨나이다. 신은 사방으로 망명처를 찾다가 대왕께서 높은 의기로서 오자서를 등용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곳으로 왔나이다. 이 몸을 거두어 주신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대왕을 섬기겠나이다. 오왕합녀는 백비의 말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 그를 대부로 삼았다. 어느 날 오나라 대부 피리가 오자서에게 묻는다. 대감께서는 어떤 연유로 백비를 신용하십니까? 오자서가 웃으며 대답한다. 나와 백비는 똑같이 부친을 잃고 초나라와 원수가 되었으니 동병상련의 처지요.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의심하오? 대감께서는 백비의 겉만 보았지 그 속은 모르고 계십니다. 내가 백비의 관상을 보니 눈은 매같고 걸음걸이는 범 같더이다. 그런즉 탐심이 많고 야심이 대단하며 잔인하기까지 해서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할 상입니다. 대감께서는 백비를 멀리하여 장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비하십시오. 그러나 오자서는 대부 피리의 충고를 귓전으로 흘리고 백비와 함께 오왕합녀를 섬겼다. 이때 오나라 공자 경기는 애성 땅으로 도망와서 결사대를 조직하고 인접한 나라들과 친밀히 연락하며 오나라를 쳐서 부왕인 요의 원수를 갚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왕합녀가 오자서를 청해 묻는다. 지난날 전제가 대사를 이루어 준 것은 다 그대의 힘이었소. 지금 경기가 이 나라를 치기 위해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인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구려. 그대는 과인을 위해 한 번만 더 수고해 주기 바라오. 신은 일찍이 대왕과 함께 요를 죽이기로 계책을 세웠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까지 죽이려 한다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옵니다. 오왕합녀가 간절히 당부한다. 지난날 주모왕이 조왕을 죽인 연후에 그 아들 무경까지 죽였어도 모든 백성들은 기꺼이 그에게 복종했소. 만일 하늘이 경기를 도왔다면 과인은 전날 그 아버지 요를 죽일 수 없었을 것이오. 과인은 반드시 그대와 성패를 같이 할 생각이오. 어찌 조그만 인정에 얽매여 대사를 그르칠 수 있겠소. 과인이 전제 같은 용사를 한 명만 더 얻는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인데 혹 그대에게 짐작가는 인물이라도 있소.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출중한 인물이 있기는 하오나 그는 천인이옵니다. 오왕합녀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경기는 천하장사인데 어찌 천한 사람이 그를 당적할 수 있겠소. 비록 신부는 천하지만 그의 용맹을 따를 자는 없사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 사람의 용맹을 장담하오? 오자서가 대답한다. 그는 오나라 사람으로 요이라고 합니다. 신은 요이가 장사인 초구소에게 무안 주는 것을 보고 그 용맹을 짐작할 수 있었나이다. 대체 초구소와 어떤 일이 있었소? 초구소는 원래 동해 사람입니다. 그자가 오나라로 오는 도중 회진이란 곳에 이르러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강가에 갔나이다. 이때 강나루를 지키던 한 관리가 초구소에게 이 강물 속에는 귀신이 있는데 말만 보면 덥석 물고 들어가니 아예 말에게 물을 먹이지 마시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초구소는 자신의 용맹만 믿고 굳이 말에게 강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던 말이 갑자기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에 초구소는 크게 노하여 귀신과 싸우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밤낮 없이 싸운 초구소는 이윽고 강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귀신에게 한쪽 눈을 뺏겨 애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오나라에 당도한 초구소는 귀신과 싸운 것을 큰 자랑으로 내세우며 모든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높은 사람에게도 욕을 하며 뽐내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요이가 초구소에게 그대는 진정 자신을 용사라고 생각하오. 내 듣건대 용사란 싸워도 뽐내지 않으며 차라리 죽을 망정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는다 했소. 그런데 그대는 빼앗긴 말도 찾지 못했으며 도리어 물귀신에게 한쪽 눈을 빼앗겼소. 그처럼 창피만 당했거늘 무슨 염치로 이렇듯 잘난 척을 하는 것이오. 라고 꾸짖자 많은 사람 앞에서 무안을 당한 초구소는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요인은 초구소가 틀림없이 자신을 해치러 올 것이라 예측하여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리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과연 초구소가 방으로 들어와서 요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했으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구소는 요이에게 너에겐 마땅히 죽어야 할 3가지 죄가 있다. 그 하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 것이며 둘째는 집으로 돌아와서 건방지게 대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며 셋째는 나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죽고 싶어서 환장한 놈이라 죽더라도 원망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요이가 나에게 죽어야 할 3가지 죄는 없다. 그러나 너에겐 3가지 잘못이 있으니 그 하나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었건만 너는 능히 반박하지 못한 것이며 그 둘은 비겁하게도 살금살금 내 방으로 들어와서 잠든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며 그 셋은 내 목에 칼을 대고서야 비로소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듯 어리석고 못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책망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자 초구소는 칼을 떨어뜨리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대야말로 천하용사구려. 만약 내가 그대를 죽인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죽이지 않으면 용사로서 자처할 수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는 기둥에 머리를 짓지어 자결했습니다. 이 같은 요이를 어찌 천하용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이리하여 오자서의 청고로 요이는 오왕합녀를 배알하게 되었다. 오왕합녀가 요이를 바라본 즉 그 키는 겨우 5척 남짓이며 용모는 추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왕합녀가 요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오자서가 말한다. 비록 요이의 외모는 보잘것없으나 그 지혜와 용기는 뛰어납니다. 왕께서 요이를 잃는다면 천군만마를 버리는 것과 같사오니 부디 그를 잃지 마옵소서. 요이가 오왕합녀에게 아랜다. 대왕의 얼굴에 수심이 어린 것은 공자 경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신이 반드시 그를 없애겠나이다. 오왕합녀가 웃으며 말한다. 경은 결코 경기의 적수가 될 수 없소. 그는 만명의 장사도 당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소. 힘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나이다. 신이 깨를 써서 경기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오왕합녀가 말한다. 경기는 힘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으로 지금 결사대를 조직해 놓았소. 그러한 경기가 어찌 오나라 사람인 그대를 가까이 하려 하겠소. 신이 오나라에서 큰 죄를 짓고 경기에게 가면 됩니다. 온컨대 왕께서는 신의 처자를 모조리 죽이고 신의 오른팔을 자르십시오. 그러면 경기는 신을 믿고 가까이 할 것인즉 기회를 보아 그를 죽여버리겠나이다. 죄도 없는 그대에게 어찌 그렇듯 끔찍한 형벌을 내리겠소. 오왕합녀가 이 말을 찌푸리며 말하자 곁에 있던 오자서가 아랜다. 요인은 나라를 위해 집을 잇고 자신의 몸까지 버리니 참으로 천고에 드문 호걸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요이가 이를 성사시킨 연후에 그 이름을 후세에 전하게 하시고 죄 없이 죽은 처자의 혼령을 위로하십시오. 이윽고 오왕합녀는 요이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오자서는 요이와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오자서가 오왕합녀에게 청한다. 요이를 대장으로 삼아 초나라를 정벌하십시오. 오왕합녀가 크게 노하며 힐책한다. 과인이 보기에 요이의 힘은 어린애만도 못한데 어찌 초나라를 무찌를 수 있겠소. 게다가 이제야 간신히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는데 어찌 군사를 일으킨단 말이오. 당치도 않소. 요이가 탄식한다. 대왕은 어질지 못하구려. 오자서는 왕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았건만 대왕은 어찌 그의 원수를 갚아주려 하지 않습니까? 오왕합녀가 분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호통친다. 이는 한나라의 대사이거늘 어찌 신분이 천한 내깟놈이 방자히 입을 놀리는 것이냐. 속히 저놈의 오른팔을 자르고 그 처자를 잡아 가두어라. 이에 무사들은 일제히 요이에게 달려들어 그 팔을 자르고 처자를 옥에 가두었다.
오자서는 연신 탄식하며 궁을 나갔다. 그러나 이것이 왕과 오자서 그리고 요의가 꾸민 연극이라는 것을 눈치챈 자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요의는 마침내 탈옥하여 어디론가 달아났다. 이에 오왕합녀는 요의의 아내와 자식을 거리 한가운데서 화형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요의는 공자경기가 위나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다. 위나라에 도착한 요의는 공자경기를 찾아갔다. 그러나 공자경기는 혹 무슨 계책이 아닐까 의심하다가 요의의 잘린 팔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를 신임하게 되었다. 공자경기가 묻는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소? 오왕합녀는 공자의 부친을 죽이고 왕위까지 빼앗았습니다. 신은 장차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를 도모하시는 공자를 도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신은 오나라 사정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하온즉 신을 거둬주신다면 공자를 모시고 오나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부친의 원수를 갚고 왕위에 오를 수 있으며 신은 처자의 원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공자경기가 말한다. 오왕합녀는 오자서와 백비를 등용하여 군사를 조련시키고 있다는데 우리 군사는 너무 미약하니 묘책이 있으면 말해보. 백비는 하등 염려할 것이 없으나 오자서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왕합녀와 오자서는 별로 사이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오자서는 오왕합녀의 은인인데 어째서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단 말이오. 본시 오자서가 오왕합녀를 위해 일을 한 까닭은 오나라 병력을 빌어 초나라를 무찌르고 그 아비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합녀는 왕위에 올라 자기 생각만 하고 오자서의 원수를 갚아줄 생각은 안 하니 사이가 좋을 리 있겠습니까? 공자는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곧 오나라를 치십시오. 이에 공자경기는 요의의 말을 좇아 애성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요의는 공자경기의 신복이 되어 매일 군사를 조련시키고 배를 수선하여 싸울 태세를 갖췄다. 3개월 후 공자경기는 오나라를 무찌르기 위해 강물에 배를 띄웠다. 공자경기는 요의와 같은 배를 탔다. 이윽고 배가 중류에 이르자 뒤에 따라오는 배들과 상당히 거리가 생겼다. 요의가 권한다. 공자는 뱃머리에 앉아 친히 모든 일을 지휘하십시오. 이에 공자경기는 뱃머리로 옮겨 앉았다. 요의는 창을 들고 공자경기 바로 곁에 서 있었다. 갑자기 강물 한가운데서 커다란 바람이 일자 공자경기의 시선이 산만해졌다. 요의는 그 틈을 이용해 창을 번쩍 들어 공자경기의 가슴을 힘껏 찔렀다. 이에 좌우군사들이 창을 들어 요의를 찌르려 하자 공자경기가 손을 들어 만류한다. 감히 나를 찌른 요의는 천하용사로다. 어찌 하루에 천하용사 2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느냐. 즉시 요의를 오나라로 돌려보내라. 마침내 공자경기는 자기 가슴에 박혀있는 창을 뽑고 앉은 채로 죽었다. 복수는 나의 힘. 오자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복수심만큼 강한 동력도 없다. 마음속 사무치는 원한이 자신을 당금질하고 기나긴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게 해준다. 복수를 완수할 때까지 절치부심,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전략가 오자서처럼 말이다. 본래 초나라 사람이었던 오자서는 아버지 오사와 형 오상을 억울하게 잃었다. 간신의 겜에 넘어간 초나라 임금 평왕은 태자의 정혼자를 가로챘는데 그 과정에서 태자를 폐위하고 태자의 후견인인 오사 일가도 제거하려던 것이다. 이때 형 오상은 먼저 투옥된 아버지 곁으로 가며 동생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가 이 치욕을 씻지 못한다면 장차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서 함께 죽으마. 너는 가거라. 너라면 우리 가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뒤로하고 오자서는 홀로 초나라를 탈출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오나라. 이곳에서 오자서는 보위를 노리고 있던 공자광을 만난다. 훗날 오왕합녀라고 불린 사람이다. 오자서와 공자광은 서로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봤다. 광은 그의 복수를 도와주겠다며 대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자서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오자서는 갖은 책략을 동원해 광을 보위에 올렸고 불철주야 나랏일에 매진하며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무섭게 스스로 다그치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아마도 초나라에 복수하겠다는 집념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기원전 506년 오자서는 마침내 오나라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로 진격했다. 오자서의 칼날 앞에서 초나라 군사들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3개월 만에 수도도 함락당했다. 오자서는 같은 원한을 가지고 초나라로부터 망명해온 백비를 매우 아꼈는데 이때 오자서는 백비를 두고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가엾게 여겨야 한다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의 유래를 탄생시킨다. 유명한 관상가 필이, 대전략가 손무 등이 백비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오자서는 듣질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백비를 더욱 중용했고 자신 다음에 가는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 대체 오자서는 왜 백비를 감싼 것일까? 복수 때문이었다. 함녀가 오자서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오나라의 대다수 신하는 오자서가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 국력을 낭비하려 든다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에 오자서는 자신의 복수를 도와줄 세력을 키우기 위해 백비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에게는 백비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같은 원한을 가졌다는 것만 눈에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오자서의 큰 실책이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복수심이 판단을 흐렸고 그저 원수 갚는 일만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큰 해악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복수는 나의 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오자서의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이다.